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부터 마치 초겨울 추위에 육박할 정도로 체감 온도가 많이 춥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더 추운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잃지 않게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데이터가 보관된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나서 카톡과 관련된 것들이 먹통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히 복구가 안 된 상황인데 어느새 우리 일상에 이 카카오톡의 뭐랄까요, 영향력이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일상이 마비됐다라고 호소하는 시민분들 많습니다. 이 피해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쌍방울의 직원 60여 명이 중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방에는 달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60여 명이 달러를 들고 중국에 가서 당일치기로 달러만 전달하고 돌아온 것 같다라는 정황,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 이 수상한 출국,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비. 카카오톡 하나가 마비될 뿐이었는데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복구 중. 언제 복구가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디지털 재난에 무방비하다라는 화두를 오늘 동아일보가 던지고 있습니다. 카톡 공화국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카카오톡의 계열사가 이렇게 많았나요? 카카오톡 혼자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많았나요? 이야, 이 문제로 추후 카톡의 이 독과점 문어발식 운영 논란도 불붙을 걸로 보입니다. 마비됐다는 거예요. 카카오 서버 화재로 서비스 먹통됐어요. 송금, 택시, 자전거 서버 한 곳에 집중돼 있고 화재 등에 대비해 허술하다는 것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입장 냈어요. 유사시 이거 안 보여도 치명적이다라고 말입니다.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이 이번 화재에 너무나도 취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넷플릭스나 네이버, 라인 등의 다른 곳에서는 서버를 다른 곳에 이전을 해서 한 곳이 화재가 나도 정상적으로 복구가 가능하다. 카카오톡은 이런 거 대비 안 해놨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전면전. 오늘 서울신문이 6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전면전. 여야가 사회공무원 전면전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조사해야 된다. 윤 대통령에게 예속된 정치감사다. 여야의 입장이 대비됐습니다. 감사원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은폐하고 왜곡했다라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여야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3시간 동안 구조 안 하고 어디서 뭘 했는지 밝혀라 라고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내용 조작됐다라며 감사 결과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재구속. 중앙일보 14면 누가 재구속됐을까요? 아동 성폭행 김근식 출소 전날 16년 전 성추행 혐의로 재구속됐습니다. 2006년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 김근식이 가해자라며 2020년에 고소를 한 건입니다. 아동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사라졌어요. 출소 뒤 거주 예정이었던 의정부 시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라는 반응도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출소 전날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어떻게 다시 구속됐는지 상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무력. 한겨레신문 일면입니다. 시진핑이 대만의 무력 행사 절대 포기 안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20차 당대회가 시작됐는데 3연임 대관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조국 통일 쟁취를 앞세웠습니다. 당원 등 개정, 폐막 뒤 새 지도부 공개할 방침인데
시진핑이 엄청난 장시간 동안 연설을 하는데 이 중국의 시진핑 권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당대회가 끝나면 북한 김정은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님,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원 출신의 김연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그리고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톡으로 사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카톡을 기반으로 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에서 음악도 재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핸드폰 문제인 줄 알고 몇 번 껐다 켰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카톡에 불이 났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복구가 안 됐다고 합니다. 국민 메신저인데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괜히 껐다 켰네. 카톡 공화국.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류 코드. 이 메시지 받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멈춰버린 일상. 사용자가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말이 안 나와요. 4,743만 명. 사용자 4,743만 명. 하긴 저희 아들 할아버지도 카톡을 쓰시니까요. 저희 아버지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카톡을 쓰는 세상이에요. 사용자 4,743만 명 카톡, 유례없는 먹통. 그제 오후 3시 19분 판교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불이 났어요.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가 10시간여 먹통. 현재는 일부만 복구됐어요. 카카오 측 완전 복구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예상 못했다. 아니 4,743만 명이 쓰는 메신저에서 데이터 센터에 불날 줄 예상 못했다. 이런 거 예상하고 대책 마련해 둘 줄 알았는데, 넷플릭스는 다 이거 한다는데 카톡은 예상 못했다. 불날 줄 예상 못했다. 대비책 부족했다. 이 카카오의 입장을 보는 많은 국민들의 반응은 카카오가 이렇게 말할 줄 예상 못했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직접적인 타격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택시 타려고 했는데 카카오가 이제 안 잡히니까 이제 대중교통 타려고 가고 있었거든요. 90%가 카카오톡 손님이에요. 10% 정도가 길 손님인데 길 손님한테 더 잡으라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큰 타격이죠. 카카오톡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 국민 플랫폼인데 이렇게까지 대비가 안 돼 있을 줄은 저희도 놀랐고. 카카오가 안 돼서 내가 꺼버렸어. 배달을 다. 왜냐면 고객님하고 약속이잖아요. 들어가면은 그냥 오류 때문에 안 된다고 뜨고, 전달하지 못해서 그 업무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삶이 되게 이 공화국에 갇혀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카카오톡에만 의존하면 나의 업무와 생활에 좀 지장이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비단 메시지만 안 가는 게 아니라 송금, 자영업자들은 뭐 주문, 결제, 배달, 택시, 직장인들은 업무, 회의, 이런 것들이 다 마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몰랐는데 평소에는 카카오톡이 이런 사업도 하고 있었네? 라고 카카오톡이 마비되니까 일상이 마비됐다라고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분들이 정말이지 많았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체감하셨을 겁니다. 전방위 타격, 어떤 내용들일까요?
주말 근무하던 직장인들은 상사 지시를 전달 못 받아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 그러면은 또 많은 상사들은 안 그러겠지만 일부 상사들은 카톡이 문제인데 너 왜 내가 지시했는데 못했냐라고 또 화를 내시죠. 가상화폐 투자자는 카톡 로그인이 막혀서 거래를 못했다. 아, 그러고 보니 주요 사이트를 로그인할 때 카카오톡에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톡이 마비되니까 로그인이 다 안 됐겠군요. 250만 원 손해봤다라는 투자자도 나왔습니다. 택시, 대리, 킥보드 이런 것까지 다 카톡이 하고 있었군요. 승객콜 안 잡혀서 수입 5분의 1로 감소했다. 결제 문제로 손님과 시비도 붙었다. 킥보드 이용객은 대여 후에 대여는 됐는데 반납 처리가 안 돼서 요금이 50만 원 돌파했다. 이거 어떡합니까? 50만 원치 계속 탈 수도 없고 밤새 돌아다녀요 킥보드 타고? 이거 피해 보상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인증글 한번 보시죠. 자, 스쿠터 종료가 안 된다. 아니 대여가 됐는데 불나가지고 반납이 안 된 거예요. 반납이 안 되니까 현재 오금이 얼마입니까? 106,500원. 이거 뭐 50만 원치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어떡합니까 이거. 50만 원 돌파했다. 킥보드 반납 못한 사람. 속이 터질 일입니다. 학정역 주차장에 있었다. 50만 원 나온 시민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김연아 의원님, 이게 뭐 자연재해인데 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뭐랄까요, 찝찝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 반응이 좀 황당한데 4,743만 명이 쓰는 카카오톡이잖아요. 비단 메신저뿐만 아니라 카톡을 기반으로 한 다른 서비스까지 다 마비됐는데 불날 줄을 예상 못해서 대비를 안 했다. 더한 상황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불은 당연하고 지진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뭐 누가 일부러 테러를 가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해 놨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카카오톡에 의존하고 살았는가를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예. 두 번째는 카카오의 그 답변 중에 화재를 예측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답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화재는 인류가 불을 발견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도시에 큰 위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도시의 시스템을 바꾸는 주요 계기를 마련했던 네안데르탈인입니까? 아니면 호모사피엔스입니까? 어쨌든 불을 썼잖아요. 처음에 인류가.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인류에게 있었던 재난이고요. 이걸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금 핵심을 비껴나간 건데요. 화재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 사건은 전원이 끊기면서 발생한 데이터 서버의 사실은 셧다운인데요. 전기를 끊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화재일 뿐이지 전기가 끊길 경우에 대한 다양한 접근 또 대비책이 있었어야 된다고 사실은 많은 IT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이 마비되면 다른 쪽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가능할 수 있는 뭐 이원화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이원화 또 디지털 트윈화, 그래서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요. 이번 데이터 센터에 카카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이버의 서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춘천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서 작동이 가능했던 거라고 하는데요. 뭐 멀리 갈 거 없이 네이버는 이원화 서비스가 된다. 네, 그렇죠. 그런데 자그마치 카카오는 32,000개나 되는 서버가 이 판교 데이터 센터에 집중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왜 이원화 서버를 안 만든 겁니까? 비용 문제입니까? 많은 데이터 전문가들 얘기는 데이터 센터의 문제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돈과 시간의 문제다. 카카오가 돈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원화 서비스를 대책을 안 마련해 둔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계속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우선순위에서 데이터 센터의 이원화가 밀렸다라고 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 좀 기억을 회상해 보시면 2012년에 카카오는 단순히 문자를 대신하는 메신저 앱이었습니다. 그때 카카오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3사 통신사와 사실은 굉장한 전쟁을 치르는 듯한 착한 메신저였는데요. 지금 10년이 지난 2022년 카카오는 모든 통합 계정을 이용하고 또 광고도 하고 많은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안치면서 거대 공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과연 카카오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돈을 투자했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는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카카오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돈 되는 것만 투자하지 말고 이 4,743만 명 우리 거의 국민들이 이용하잖아요. 자영업자들이 결제하고 배달하고 하는 거에도 만약에 불났거나 지진이 나거나 사이버 공격, 사이버 어택이 왔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다른 곳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네이버나 넷플릭스 투자하잖아요.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 쓰실 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 자, 용산 대통령실도 이 문제에 입장을 낼 정도였습니다. 특히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준하는 원칙을 적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이걸 안보적으로 걱정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바로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이다. 예전에 북한이 방송사, 주요 금융기관을 디도스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이버 어택인 거죠. 그때 전산망이 마비돼서 방송사들은 뉴스를 송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금융기관들은 치명적인 업무 마비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걸 보고 있다가 카카오가 이 데이터 센터만 저거 하면은 먹통이래 라고 공격할 생각을 먹는다면 이에 대해서 카카오는 대비가 돼 있는가를 저는 묻고 싶어요. 아마 용산 대통령실도 이런 우려부터 한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 복구 철저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평과 피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 다해주길. 과기부 장관의 상황실 지휘 지시, 사고 발생 시 보고 조치 제도 발현 강조했습니다. 카카오 부사장이 입장 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카톡의 경우 장애가 나면 20분 내로 해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장애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워낙 서버의 손실량이 커서 이용자 불편 끼쳐드리는 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버가 전체가 다운되는 것은 IT 역사상에도 유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서버 증설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더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 복구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네이버도 그 데이터 센터를 같이 이용했는데 네이버는 3-4시간 만에 복구가 됐습니다. 똑같이 화제인데 네이버는 되고 카카오는 안 된다? 이유는 뭘까요?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기 때문이에요. 네이버는. 주요 서비스 이중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비가 최소화됐다. 카카오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없다라고 합니다. 2023년 완공 예정. 짓고 있었네요. 비용 문제로 판교 데이터 센터의 메인 서비스를 집중했다. 다른 센터로 이원화가 지연됐다라는 탓이죠. 그 탓에 화재가 발생하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마비가 되고 만 겁니다. 국회 과방위에서도 화재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장면 살펴보시죠. 이 조그마한 지역에 불이 나서 카카오의 이 전체의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이런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준비들은 덜 됐고 이 책임자는 도대체 누구인 건지 또 이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카카오나 SK, CNC, 네이버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김범수 의장 증인 채택은 여야 이견 없었나요? 뭐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직 이견이 있죠. 아직 가입 원상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예전에 윤영찬 의원이 문자 메시지 카카오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엔 진짜 카카오 좀 잠깐 국회로 들어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통적 개념에서 이게 국가 주요 시설이라 그러면 이제 뭐 댐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방송국 뭐 또는 뭐 금융회사 뭐 이 전통적 의미에 있어서 국가 주요 시설은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국가 주요 시설 중에 정말 주요 시설이 바로 이런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최근 한 10년 사이에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민간 기업에 한 150개가 넘거든요. 이게 전부 국가 주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 기업에게 전적으로 맡겨서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니까 결국은 이 카카오톡을 매개로 해가지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그렇죠. 타격이 가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생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로까지 확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엄중한 그 상황 인식을 가지고서 이 문제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국가 주요 시설로서 데이터 센터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점검이 돼야 된다는 측면 하나, 또 하나는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게 그렇죠. 급속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이 뭔가 잘못되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톡이 한 번 더 좀 점검하고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윤영찬 의원 한 번 더 카카오 들어오세요. 한번 보좌관한테 문자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근데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한번 따져봐야죠. 국회에서 김범수 의장을 모셔다가 국가 주요 시설로서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사실은 카카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이분들의 피해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져 묻고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이 문제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시는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저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 그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주말에 과기부 장관 보고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그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시켰습니다. 국회와 잘 논의해서 이 부분을 향후에 국민들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날 줄을 예상 못해서 대책이 없다라는 해명을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카카오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을 잘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쌍방울 직원들은 왜 달러를 갖고 몰래 중국으로 갔을까? 함께 보시죠. 수십억 중국 일반출, 쌍방울 돈 북한으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소위 쌍방울의 대북송금 아니냐? 라는 의혹입니다. 더욱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 코인 외국 불법 반출 문제와 이 대북 송금 의혹 사이에 연결고리를 갖고 수사당국이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터인데,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와서 의혹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쌍방울 임직원들이 당일치기 중국행을 떠납니다. 무려 60여 명에 육박했다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야, 쌍방울 임직원이 2019년 1월 수십 명이 중국 선양행을 갑니다. 책과 화장품 케이스에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달러를 숨겨서 출국합니다. 불법입니다. 이거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불법이에요. 중국 선양공항 내부에서 쌍방울 그룹의 박모 부회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만납니다, 직원들을. 그리고 직원들은 부회장 등에게 달러를 전달하고 바로 귀국합니다. 당일치기로 귀국해요. 이거 뭐 관광지는 좀 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러를 전달하기 위해서 중국에 갔다라는 거죠. 불법 달러 반출이죠. 자, 문제는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사실상의 자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의혹입니다. 밀반출에 관여한 임직원만 60여 명. 검찰은 이 외화가 달러가 돈이 북한으로 유입된 건 아니냐라는 걸 의심하고 수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쌍방울이라는 기업이요. 이거 뭐 까도 계속 나와요. 이제는 참 60여 명의 직원들이 화장품이다. 책 속에 달러를 쫙 숨겨서 탁 중국 선양에 가서 부회장에게 달러 전달하고 충성하고 바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 불법이죠? 불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해외 송금하는 게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정당한 자금 거래였다라고 하면 그럼 뭐 굳이 뭐 직원들 또 그렇게 가면 또 비행기표 값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현금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니까 달러를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하다 그 생각이 드는데. 자, 말씀드리는 순간 뉴스 속보 들어왔는데 검찰이 미화를 중국으로 반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쌍방울을 압수수색했다라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달러의 최종적 기착지가 그 중국이라고 하면 그나마 낫겠는데 중국을 넘어서서 북한까지 흘러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제가 지난주에도 좀 심각하게 생각했지만 그러네요. 진짜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거를 뭐 카카오 송금이나 정상적인 뭐 기업은행 가서 송금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실 되게 전통적인 수법이잖아요. 직원들 숨겨가지고 이런데 다 숨겨서 가서 전달해주고 홍보는 이거 자체가 목적이 굉장히 불순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시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2018년 11월 달에 그 1차 국제대회가 있었어요. 네. 아태협하고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그때 이제 영상도 올라와 있던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축사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9년 1월 달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쌍방울 직원들이 대거 중국으로 현금 들고 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 그 1월 달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아태협의 그 안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이사로 그 임명을 갖다가 했고요. 선임을 예. 했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나노스라고 하는 회사의 정관에 광산 개발, 해외 자원 개발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달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피스가 그 평양 가가지고 예. 그 송금하는 거 시연했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국제 대회에 2차 국제 대회가 필리핀에서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20년 4월 달에 진짜로 이제 코인이 APP427이라고 예. 하는 코인이 그 발행이 됐는데 정혁진 변호사님이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 아태협이 발행했던 소위 이제 대북 코인 APP427의 존재에 대해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처음으로 보도한 이틀 뒤에 주요 조간 신문들에 정말로 그 보도가 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그 코인을 그 아태협 회장이자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이사인 그 안모 회장이라고 한 사람이 이거는 이재명 코인이다라고 하면서 그 10억 개 발행됐는데 예. 그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주요 방송사 간부도 그걸 뭐 상당 그 금액으로 인수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니까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좀 그 희한하고 그 이상한 일들이 예. 있고 그다음 제가 제일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요. 혹시 중국으로 밀반출된 돈이 네. 이 코인 거래와 관련된 돈은 아닌지도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60몇 명씩 그 해가지고 네. 1인당 뭐 10,000불, 20,000불 그냥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자꾸 갖다 주려니까 그러니까 좀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예. 더 간단한 방법이 뭐일까? 그게 이제 그 블록체인을 통한 코인으로 하면 그 간단한 거 아닌가? 시간 순서가? 네네. 그래서 이런 걸 개발한 건가? 일단 그런 의심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드는 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나 이게 그 범죄의 그 혐의나 냄새가 너무나 강하게 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금감원 해가지고 꼭 반드시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감원장이 고등학교 후배잖아요. 뭐 개인적으로야 뭐 네네. 검사 출신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직원 시켜서 달러 하는데 이게 좀 번거로우니까 아예 이제 은닉할 수 있는 수단인 코인을 개발해서 소위 북한으로 준 거 아니냐. 이건 진짜 의혹이에요, 말 그대로. 네.
의혹이다라는 거고 중국으로 밀반출됐다는 그 달러가 최종 기착지가 어디인지도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그친 건지 정말 북한으로 들어간 건지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을 해서 이 부분의 사실관계 여부를 파헤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 속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김수경 교수님, 뭐하러 밀반출하겠어요? 임직원까지 동원하면서 정상적으로 쓸 돈이었으면 신고도 안 한 돈. 우리가 현금을 쓰는 경우는 아주 잔돈을 쓸 때나 현금을 쓰고 보통 불법적인 기록에 남지 않아야 되는 돈을 쓸 때 이제 현금으로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십억이나 되는 돈을 60명의 임직원을 이용해서 중국으로 밀반출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 임직원들은 공항 밖의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날로 바로 귀국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야, 이 면세점도 못 가고 말이에요. 전달책 역할만 한 거죠. 너무 그런 게 이제 뚜렷한 상황인데, 그 정혁진 변호사님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이 일이 일어났던 게 2019년 1월과 11월에 일어난 일들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그 나노스가 북한 광물 사업권 체결을 한 시기거든요. 2019년이라는 때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노스가 원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부품 같은 거 만들던 회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북한 광물. 갑자기 사업 목적에 광물 개발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검찰에서는 이 돈이 중국까지 간 것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밀반출을 했으니까요. 이게 혹시나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데. 그거 수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왜냐면 저 달러를 전달받은 부회장이 구속 기소됐잖아요. 그 부회장이 구속 기소돼 있으니까 달러 전달받아서 이 부회장이 그 돈 어디다 썼냐 조사하면 나오겠네요. 이 자금의 흐름을 찾아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북한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이 드는 이유는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타임라인이 너무나 촘촘하게 북한과 코인과 자금 여러 가지 것들이 엮여 있고, 특히나 이제 북한의 대북 코인이라고 말해지는 APP 427 같은 경우에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같은 경우에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제대로 제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북 코인이 여러 가지 루트로 계속 세탁이 되는 형태로 만약에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추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물론 이것도 검찰에서 다 들여다봐야겠지만 이런 식의 여러 번의 세탁을 통해서 혹시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의심이 되는 정황들이 있는 것이고, 사실 북한이 그렇게 많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와 가뭄과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런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것이고, 어찌 보면은 그 빈틈, 허점을 이러한 방식의 불법적인 자금이 혹시라도 들어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쌍방울 본사에 있는 아태업이 주최한 북한 그림 전시회에서 전시된 그 북한 그림도 도대체 어떻게 들여왔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혹이 있는데, 이 밀반출한 돈 혹시 북한으로 전달된 건 아닐까 수사기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임직원 60여 명 무더기 중국 출국 2019년 1월과 11월에 집중됐는데 북한 사업 집중 시기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당시 쌍방울과 아태업 관계자들 북측 인사를 만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측 관계자 만나기 전 1인당 수천만 수억 원 달러를 위안화로 환전했다. 위안화로 환전했군요. 쌍방울 관계자, 북한 관계자들에게 환전한 돈과 고가 사치품도 전달했다. 중앙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 전직 임원 안모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외화 밀반출 시점 전후 쌍방울이 각종 협약 맺은 점을 주목해서 북한의 대가성 여부로 돈을 전달한 건 아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공항에서 달러를 전달받은 걸로 알려진 그 부회장이 구속돼 있습니다. 신병을 검찰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이 돈 어디에 전달했느냐 끝까지 조사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돈의 최종 목적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연아 의원님, 정말 북한으로 갔을까요? 일단 그 같은 시기에 쌍방울 관계자들 또 아태협회 관계자들이 북한 고위권 인사들과 만났다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 사건에서 저희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경기도인데요. 경기도의 이화영 부지사가 사실은 부지사로 가기 전에 쌍방울의 사회이사를 역임을 합니다.
이때서부터 쌍방울에서 대북 관련된 사업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갖게 되고 이제 경기도로 가서 이 사업을 할 쯤에 쌍방울에서 200억 정도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그 이후에 아태협과 관련해서 이 중에 이것이 이제 주식으로 받아들이면서 현금화하는 자산이 한 1,500억 원이 넘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무관하지 않고요. 결국 이렇게 쌍방울이 대북 관련해 뭘 그걸 뇌물로 줬던 어떤 선물을 줬던 간에 왜 그랬을까? 뭔가 막대한 사업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사업권이라는 것이 과연 경기도가 담보하지 않았다면 정부의 정책과 연관되지 않았으면 이걸 벌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한편 드는 동시에 사업이 없더라도 이걸 이렇게 부풀려서 1,500억 원이 넘는 돈을 현금화했다면 도대체 그 돈의 용도가 뭐였을까라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결국 지금 많은 추측이 북한으로 이 돈이 넘어갔을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지금 아울러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명 코인의 10억 개 발행이 또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소화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김수경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요즘처럼 모든 돈의 송금이 디지털화로 다 파악되는 세상에서 자금, 일종의 예전과 같은 자금 세탁을 하는 방법이 손에 꼽힐 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한동안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돈을 세탁한다고 했고 또 이 코인, 또 그림도 요즘은 NFT라는 일종의 코인의 형태로 해서 돈을 출처를 또 돈의 자금 관계, 소유 관계를 좀 흐릿하게 하는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정치와 만났을 때 굉장히 어두운 자금의 돈의 흐름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조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결과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코인 이런 언급 나왔는데 한 보도에 따른 거고요. 아태협 관계자의 진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쌍방울 후원받아 대북사업 추진 중인 아태평화교류협회 당시 지난해 9월 가상화폐 10억 원대의 코인을 발행합니다. 유사시 북한 화폐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그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아태협정 관계자 A씨가 이거 이재명 대북 코인이라며 판매를 했다. 이재명이 당선되면 북한 가서 코인 쓸 수 있다고도 홍보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아태협 회장을 한 번 만난 적 있지만 코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가상화폐, 북한 자금 세탁 이용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앞서서 코인 아마 국내 언론 중에서 저희 돌직구쇼를 통해서 제일 먼저 저 아태협이 대북 코인을 발행했다는 사실은 저희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검찰이 수사하고 있군요. 마침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쌍방울이 마침 비슷한 기간 언저리에 중국으로 다량의 달러를 밀반출했다라는 것도 나왔고 북한과의 사업 접점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도에 따른 내용이고 뭐 아직 이재명 대표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아태협이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코인이다, 이재명 코인이다. 이재명 대표 측은 모른다고 하시니 이재명 당시 지사 모르게 경기도에서 후원받고 있는 아태협이 코인을 발행하고 이거 이재명 지사 코인이다, 지사 코인이다라고 홍보하고 다닌 꼴 아닙니까? 이 말이 사실이면.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재명 대표는 이런 걸 잘 모르실까? 왜 사람을 잘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태협 회장을 한 번은 만났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1차 국제대회 때 그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로서 공동개최거든요. 아태협하고 경기도하고. 2차 때는 다행히 필리핀에 갔기 때문에 마닐라였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그 대표가 가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올 9월 9일 날 아태협 간부 중에 한 명이 기소가 됐어요. 왜 기소가 됐느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왜 위반됐느냐? 2021년 5월 달에 작년 5월 달에 민주평화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재명 그 후보 지지하는 그 모임의 발기인으로 아태협이 그 대거 참석을 갖다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 11월에 아태충청 혁신포럼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난 9월 9일 날 아태협 간부가 그 기소가 됐고 나머지 회장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공범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해가지고 계속 수사 중이거든요. 이렇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단체의 대표, 회장 이런 사람들을 지금 뭐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고 그다음에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분명히 어제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작년 그 9월 달에 코인 만든다라고 재작년 9월 달에 코인 만든다라고 그 자기 블로그에 올린 게 아직까지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코인도 발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그렇게 그 강변하시는 것은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태엽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죠. 네네. 예.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지사가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 좀 뭐 이 내용을 제가 뭐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어떻든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많은 보도가 나오는데 단순한 뭐 추측으로 이것이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많이 앞서 나가는 것 같고요. 네. 중요 쌍방울 관계자라든지 또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 중요한 관계자들의 신병이 지금 검찰에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북한에 이제 광물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인데요. 예를 들면은 뭐 리튬이라든지 또는 이제 굉장히 반도체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기차 반도체 등등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히토류라든지 굉장히 값비싼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광물 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한 광물 자원을 놓고서 이게 쌍방울이 이게 좀 과대망상증이 걸린 게 아닌가. 그게 이런 식으로 한다고 북한의 광물 자원 개발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민간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아스러운 일들이 막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주요한 관계자들 신병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섣부른 추측보다는 우리가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의문이었는데 김수현 교수님, 쌍방울이 네이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잖아요. 북한의 광물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정말 믿었던 것 같고 뭐 다양한 북측 인사와 실제로 만나서 만약에 이런 자금까지 북한으로 전달했다면 쌍방울이 땅 파서 장사하는 회사도 아니고 경기도나 어쨌든 경기도가 소위 보증을 섰기 때문에 쌍방울 입장에서는 이런 투자를 했을진데 일단 경기도에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행사 때마다 쌍방울과 북한과 경기도의 행사 때마다 3자 대면이 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가 어쨌든 쌍방울에게 보증을 섰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정치적 보증이든 어떤 보증이든. 이화영 전 부지사 혼자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치인이 끼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관계자들과 선이 닿아 있는 사람들 중에 재계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정치인들이 낄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도가 보증을 선 셈이 돼버리는 건데 그 이제 연결고리가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사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를 결국 향한 수사가 될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참 의아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법카를 긁고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번처럼 자기 이름을 팔아서 코인을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대장동 사업을 벌인다거나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몰랐다 혹은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유동규 정진상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첫 번째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어 있다라고 보던가 아니면 두 번째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어 있지 않다면 주변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무능함이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혼자만의 어떤 단독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과연 가능했겠냐. 당시에 지사였던 이재명 지사가 적어도 알고 있고 묵인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이 가능했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재명 지사 더 위로도 혹시 윗선이 개입되지 않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이건 전혀 몰랐다라고 지금 그냥 꼬리를 자르기에는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냥 모른다는 식으로 꼬리를 자르려는 시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책임한 저는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좀 책임 있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건 아니냐라는 것은 아직까지 추측 단계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고요. 검찰에서 뭐 증거가 나와야겠죠. 검찰 수사 내용에서도 아직 이재명 대표와의 연루와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이재명 대표 측 입장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확실히 연루된 사람은 이화영 부지사죠. 이화영 부지사가 뇌물을 받자 쌍방울 주가가 올랐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 일부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9년 쌍방울 한 계열사 사업 목적의 광물 개발 추가됐죠. 아까 나노스였나요? 쌍방울, 북한과 북한 광물 최대 매장지 개발 협의를 하려던 것. 이 시기 이화영에게 3억 2천만 원가량의 뇌물이 전달됐다. 검찰 수사 내용이죠. 검찰, 쌍방울 측이 이화영에게 금품을 준 대가로 대북 개발권을 따낸 뒤 주식 시가총액이 1,000억 이상 올랐다. 이화영의 공소장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주식 시가총액 1,000억이 올랐다. 그리고 이 대가성으로 뇌물 3억가량을 줬다면 엄청나게 남는 장사인 거죠. 얼마나 남습니까? 1,000억 빼기 3억 해보세요. 997억 이렇게 나오죠. 남는 돈. 이화영 수사 대북 의혹 송금으로 확대, 쌍방울 북한 중간다리 역할 의심.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위가 이 경기도 국감을 했는데 경기도가 아태업에 보조금을 준다. 상식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당시 모를 리가 있냐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캐물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얘기는 못한다라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2018년 11월에 아태평화교류협회라는 데랑 공동 주최해서 국제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행사에 쌍방울에서 8억 원의 예산을 우회 지원을 한 게 있고 경기도에서 이 행사 이후에 아태평화교류협회 측에 약 2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혹시 어떤 경로로 해서 20억의 지원이 되게 됐는지랑 쌍방울에서 대북인사 소개를 명목으로 8억 원을 줬다고 하면 저는 다분히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평화부지사의 업무 관할인데 평화협력국이 그 부지사의 산하로 있습니다. 평화협력국이 이 북한과 가장 큰 접경 지역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평화부지사가 이 일을 관장했던 것은 적법한 것이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서운안보실장. 문재인 대통령 대면 보고 후에 월북 보고문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내용 중 일부입니다. 서훈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 대통령을 최초 대면 보고한 게 오전 8시 30분, 9월 23일, 하루가 지나서입니다. 오전 10시에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고 서훈 당시 안보실장이 국방부에게 허위 자진 월북 근거를 직접 전달하며 분석 결과를 작성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월북 근거가 허위다라고 감사원은 봤어요. 허위 근거를 전달하면서 월북으로 보고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건데 국방부 해경은 서훈 실장이 전한 내용을 월북 근거로 사건을 브리핑하기도 했다라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원이 봤을 때 서훈 실장이 전달한 월북 근거, 감사원은 허위라고 봤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대준 씨 혼자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더라. 당시 해경 조사 결과 구명조끼 수량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 씨가 착용한 한자 적힌 구명조끼는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결국 허위였다는 겁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방부와 해경에게 전달했다라는 이대준 혼자 구명조끼 입었다라는 건 허위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선박 CCTV 사각지대에서 이대준 씨의 슬리퍼가 발견됐다. 슬리퍼의 소유주는 불분명했고 국방부 자료 중 선박의 CCTV 사각지대 내용은 나오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 2가지 근거 모두 다 허위라고 봤습니다. 서훈 실장 혼자 판단으로 허위 근거를 국방부에 하달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감사원 안팎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공방이기도 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방부에게 허위 근거를 줬다. 그런데 그 근거가 얼토당토 않은 근거였어요. 실제로 국방부 해경 등이 브리핑한 월북 근거 중에 하나가 저 슬리퍼도 있었고 구명조끼 내용도 있었는데 제가 유가족을 직접 수차례 인터뷰했잖아요. 유가족들은 정말 피를 토하더라고요. 피를 토하더라고요. 저 국가가 발표한 월북 근거가 다 허위라는 거예요. 슬리퍼 나왔고 뭐 도박, 빚, 가정, 불화, 구명조끼 이런 거 다 가짜다. 그런데 저때 당시 많은 국민들은 해경이 발표하고 국방부가 발표했던 저 근거들을 진짜로 믿었거든요. 그래서 상다수 국민들은 아직도 그러니까 월북했을 수 있겠네 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근거는 진실이지도 않을 뿐더러 SI 첩보 내용과도 전혀 무관한 근거들인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그런 허위 중에 상당수를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가정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경을 칠 일 아닙니까? 일단은 이제 월북의 근거를 크게 이제 주관적 근거, 객관적 근거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 근거로는 개인적인 빚이 많고 그 다음에 뭐 가정 생활이 불행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월북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개인과 그 가족의 심각하게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야기인 거고. 적어도 당시 정부 산하의 국방부와 해경이 밝힌 월북 근거 중에 상당수는 허위로 이미 드러났어요. 그다음 이제 객관적 근거로 4가지를 들고 있는데 구명조끼, 슬리퍼, 부유물 그리고 월북 의사가 감청됐다. 이 4가지인데 저는 이 객관적인 근거 자체는 그 자체로 궤변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첫 번째로 월북 의사를 밝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월북 의사를 밝힌 우리나라 공무원을 북한이 그 총으로 쏴서 죽이고 불로 태웁니까? 저는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라는 반박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인간이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슬리퍼 부유물은 그렇다고 치고 가장 객관적으로 유력한 근거로 든 것이 이게 이제 구명조끼를 하고 바다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대준 씨가 해상에서 근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다를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구명조끼 입고 들어갔고 그것이 월북의 근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는 사람이 더 두려워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백령도 갔었는데요. 백령도 물길처럼 그렇게 험한 물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기가 인당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파도 치는 데를 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구명조끼가 아니라 그 구명 보트가 있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갈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런데 그 구명조끼를 입었으니까 월북한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야 이게 어떻게 그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저야말로 정말 궤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궤변조차도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배에서 사라진 구명조끼는 하나도 없었고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대준 씨가 착용하고 있었던 그 구명조끼는 우리나라 것이 아닌 중국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더 강력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월북한 것이었다라고 밝히든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사고로 우리나라 공무원이 넘어갔는데 안타깝게 우리가 지키지 못해가지고 매우 죄송하고 유가족에게 정말로 최대한의 그 예우를 하겠다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기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또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반면 정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정치감사다. 정권이 바뀌고 정권 입맛에 맞는 감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 날조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보실 때는 이 감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감사가 착수가 되고 감사가 진행이 되고 이러는 과정이 전부 위법합니다. 예, 일단은 이게 상시 공직 감찰이라는 명분으로 이제 감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감사원법에는 명백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요 감사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제적감사위원회 과반 이상의 의결을 얻어서 감사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감사원 규정을 바꿔가지고 포렌식을 할 수 있도록 감사원 규정을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민간인을 포함해가지고 수천 명에 달하는 어떤 민간인을 포함한 수천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코로나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 수십만 명의 정보까지 다
확보를 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제 방어권이라든지 또는 그 변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개인에게 통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보 과정 없이 감사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18쪽에 달하는 이제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이제 기자회견 형식으로 했는데, 이게 감사위원들이 전부 거의 대부분이 반대를 하니까 결국은 감사의 중간 결과 발표의 형식이 아니고 검찰의 수사 의뢰하는 그런 형식을 빌어가지고 감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하는 겁니다. 예. 감사위원회 대부분이 반대를 한 거죠. 이렇게 위법하게 진행된 감사였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월북이다라고 단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면 월북 추정입니다. 그럼 감사원이 발표를 했는데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는 단 하나도 감사원이 제시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왜 그분이 거기 가 있었습니까? 왜 갔죠? 어떻게 해서 갔죠? 실족입니까? 아니면 북한군이 납치를 해 간 겁니까? 그러니까 왜 갔는지를, 왜 월북이 왜 아니라는지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아무것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해경과 국방부가 이전의 결과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발표하고 난 그 다음 날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감사위원회에 의결도 없이 감사에 착수를 합니다. 이게 준비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에 포렌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왜 바꿉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저는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고 과도하게 이렇게 할까,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제 낮은 지지율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요. 한 국민을 월북한 사람으로 몰아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첩보에 의해 가지고 첩보라는 것은 점이거든요. 이 점을 선으로 연결하면 이게 정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사실로 판단을 할 것인지는 합참과 국방부의 전문가들에 의해 가지고 첩보를 정보로 판단하고, 그리고 이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결국에는 급기야는 SI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지금 왔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지금 현재 국방부 합참이 가지고 있는 SI를 공개를 하시면 된다. SI를 공개하시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 SI는 대한민국의 정보자산으로만 만들어진 SI가 아니고 한미연합자산의 정보자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SI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은 SI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 저는 SI를 공개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법한 감사고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는 감사원이 밝히지 못했다라고, 정치감사다라고 민주당은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이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이견을 내놨습니다. 충돌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국민을 대신해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이 차가운 바다 위에서 북한군에 의해 죽어가는 3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북한에 넘겨주고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공범을 자처하지 말고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는데 동참하기 바랍니다. 전임 대통령을 욕보여서 현 대통령의 잘못을 덮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오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은 사상 누각 같은 권력의 붕괴를 자초하는 방아쇠가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라고 3시간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김연아 의원님. 저녁에 이대진 씨가 납치된 것을 인지하고 나서 사망이 될 때까지 사실은 대통령에게는 서면 보고만 하고 대면 보고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루어지는데요. 저 저녁에 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하고 나서 사살이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사실은 서훈 안보실장이 칼퇴근을 했다는 게 지금 이번 감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계속 첩보 얘기하시는데
저 사이에는 전혀 첩보가 없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저 때까지는 월북인지 아닌지도 다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없어진 걸 알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조되고 바다에서 저때 날씨가 되게 바다 온도가 찼다고 얘기를 되는데 그냥 구명조끼 하나만 입고 바다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을 살리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사실은 누구 하나 정도는 퇴근 시간에 남아서 봤어야 되는데 칼퇴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월북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 밑에다가 보고서를 거꾸로 쓰게 했다는 겁니다. 잠깐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추가로 나온 증거 또 그동안 국방부나 해경이 발표했던 것들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잠깐만 SI 얘기만 하시는데 또 절차적 위법성을 얘기하시는데 감사원이 이번에 중간 결과를 보도자료로 수사를 청구한 것은 엄격하게 감사원법 규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질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매개에 서훈안보실장이 있다는 건데요. 과연 서훈안보실장이 단독으로 누구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어떤 정무적 판단이 있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제 질의를 안 하셨죠.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서훈안보실장이 왜 단독으로, 아니 진짜 단독인지 이런 결정을 했는지 국민 앞에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서훈안보실장이 한 행동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원이 수사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지난 정권에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하려고 많이 노력했다가 최재형 원장하고 감사원장하고 싸웠던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것을 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사안에 따라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도 수사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법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관계 문제라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말씀하시는데 이미 퇴직을 한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군의 첩보라든지 SI 이런 것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증거인멸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도주 우려 말씀을 하시는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서 미국에 계시다가 국내로 돌아오셨습니다.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도주인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리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의 이견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돼서 내일부터 재판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대선 때 대장동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했다라고 검찰은 기소. 내일 공판 준비 기일,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불출석할 전망입니다. 이 대표 측, 향후 본격적인 재판 과정 돌입한 이후 검찰이 부당한 기소를 했다라는 입장이고요. 싸워나가겠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최종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차기 대선 출마에 차질이 빚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명백한 허위사실 발언은 이겁니다. 검찰이 보기에.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갔더라. 출장을 가는데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는 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당시 국토부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협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침 지난 14일 국감 때 국토부 직원이 나왔는데 뭐라고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매각에 관해 성남시에
어떤 협박도 강제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힙니다. 지금 이 상임위 자리에서 재판의 쟁점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정감사가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 텐데 거기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단답형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관건은 이거 같아요. 김수현 교수님. 그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일단 궁금한 거죠. 저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비슷한 건으로 대법원에서 정말로 구사일생한 적 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서 그런 사실 없다 하고 선거 중에 얘기를 했다가 1심, 2심 유죄 나왔는데 거짓말이다. 대법원에서 거짓말이지만 토론 과정 중에서는 그 정도 뭐 거짓말은 할 수도 있다.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아, 토론 중에 나오는 우발적인 거짓말은 괜찮구나 라는 새로운 상식을 얻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말은 거짓말이었구나 라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단은 유무죄를 떠나서 이 말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김문기 씨 모른다는 말하고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백현동. 이재명 대표 이 말이 지난번 때 재판 때처럼 거짓말이지만 무죄로 나올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렇죠.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모른다는 것 혹은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철학적인 굉장히 질문이군요.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안다고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2018년에 말씀하신 지방선거 TV 토론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선거 토론 과정에서 방어하는 과정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악의적인, 고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가 나왔죠. 이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 판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문기 씨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방어적으로 말하는 과정에서 모른다고 얘기한 것일 뿐이라면 그 판례에 비추어 무죄가 나오겠지만, 검찰은 지금 뭘 집중하고 있냐면 이게 그냥 방어적으로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여러 TV 프로그램, 여러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판례와는 다르다라는 걸 지금 검찰은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것도 지금 그 당시에 국토부가 내놓은 공문에 따르면 그런 협박을 한 적이 없고 성남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적은 공문이 아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협박을 받았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증거를 내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증거가 없다면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라는 것은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이 얼마나 그거는 아니, 당사자가 모른다고 하는데 검찰이 무슨 수로 모른다고 하지만 넌 알고 있어를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나 이걸 적극적인 악의적인 거짓말이었다라는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공문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토부가 전혀 협박한 사실이 없는데 협박했다고 말한 지점, 이거에 대해서는 심지어 국감 때 한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증명할 거냐, 이재명 대표가.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전대수 의원님, 아니 본인이 모른다는데 검찰이 전용기 의원이 이럴 거면 이재명 대표의 뇌를 압수수색하라. 검찰이 그럴 수 있으면 했겠죠. 근데 아직 현대 과학기술이 그 정도는 아니라 그거는 좀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제 궁금한 건 주변에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이 아니니까 모르시잖아요. 전대수 의원님도. 민주당에서는 이 두 번째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그러니까 협박을 국토부에서 안 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당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지만 뭐 국감 중이나 아니면 뭐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나오는 거라 우발적인 거짓말이기 때문에 무죄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야, 박근혜 정부가 협박을 했다, 그래서 무죄를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출마를 많이 해보고 뭐 떨어지기도 하고 당선도 돼보기도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선거법이라는 게 자기가 이제 판검사 출신이 아니래도 또 변호사가 아니래도 선거법은 진짜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당선되더라도 그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받아버리면 그냥
고생해가지고 당선되더라도 그게 날아갈 뿐만 아니고 다음번에 출마도 못합니다. 선거법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생명이 그냥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검사나 변호사보다 선거법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뭐 할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꼭 질의해신 해라. 그것도 전화 통화해가지고 받으면 안 된다. 꼭 선거관리위원회 서류로 받아놔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정치 행위를 합니다. 그만큼 엄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을 저희들도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는 있잖아요. 사실상 이거는 기소건이 안 됩니다. 기소할 만한 건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주관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우리가 협박한 적 없다 그러죠.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 협박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판단의 영역 또는 기억의 영역 이런 것은 사실은 선거법으로 기소를 해봐야 별 실익이 없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거 안다 모른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주관적 판단의 영역. 예. 주관적 판단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법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그 부인과 아들에 대해서도 이제 압수수색만 220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 22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지금 이재명 후보와 그 주변에 이제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검찰이 이것저것 그냥 기소를 하는 것 같아요. 기소를 하면 일단은 변호사 사야 되잖아요. 돈 들잖아요. 그다음에 잊혀질 만하면 재판 나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괴롭히는 거다 검찰이.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고서야 정치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기소할 만한 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 주관적인 영역이다. 굉장히 주관적 영역. 국토부에서 협박 안 했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협박이네. 이러면 협박을 느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뜨거운 소식,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출소 예정이었던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 하루 전에 재구속됐습니다. 2006년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당초에는 오늘 아침에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어요. 의정부에 거주할 예정이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었죠. 그런데 어제 16년 전 또 다른 아동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됐습니다. 왜냐? 저게 공소시효가 없다는 거예요. 법원, 범죄가 소명되고 도중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심 선고 따라서 석방 여부는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달 한동훈 장관이 이런 말 했었던 것 같은데요. 김근식과 같은 성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도 우리 이웃을 활보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을까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재범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서 19세 미만의 여성의 접촉 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해서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아주 강력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본인한테 주는 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술 먹고 깽판 치는 사람들이 조폭한테는 시비 안 걸잖아요. 그러니까 김근식을 술 먹고 깽판 치는 사람, 이제 법무부, 정부를 조폭에 비유를 했는데 저 때 말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어찌 보면 재수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정말 강력한 건데요. 아예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근식이 전과 22범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런데 요번에 또 유죄가 나오면 23범이 되겠죠. 이게 2006년도에 강제 추행을 했는데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였어요. 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피해자가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2020년 12월 달에 뒤늦게 그 고소를 갖다가 했고 그 작년 7월에 검찰에 이제 경찰 수사를 거쳐가지고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10월 15일 날 영장 청구를 안양지청에서 했고요. 그다음 16일 날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이 진행이 될 거고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계속 그 수감 생활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혹시 뭐 이게 한동훈 장관이 보고 있다가 이거 너무 국민들 우려가 있으니까 다시 수감시켜 뭐 이렇게 한 겁니까? 법무부 장관은요 그 개별적인 사건에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 뭐 밑에 있는 검사들이 이거는 중요한 그 문제가 되니까 좀 스피드를 내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수는 있겠죠.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관여하면 안 돼요? 검찰청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검찰총장만을 그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불러가지고 어떤 검사 불러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랬었군요. 네. 몰랐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안보 상황 한번 점검해 보죠. 주제 공개합니다. 7차 핵실험 가시권, 한미 호국 훈련 돌입. 북한이 560발을 퍼붓고 우리 탓을 하고 있어서 조금 황당하다. 함께 보시죠. 북한이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하루 새 568 포병 사격을 했습니다. 지난 14일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죠. 연평도에서 1시간 넘게 포탄 소리가 들렸다고요. 연사무소는 놀라지 말고 자택에서 대기하라라는 방송을 2차례 했다. 북한 총참모부가 그제 입장을 냈는데 남측의 포사격 대응 조치, 도발 책동에 대한 경고다라고 우리 탓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다련장 로켓 사격 훈련, 9.19 합의 위반 아닌 정상적인 연습탄 발사를 북한이 핑계 삼은 겁니다. 연평도 주민들이 북한에 저 568 포 사격, 퍼 부은 거죠. 이 소리를 5명이 들었다고 합니다.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집까지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큰 소리였거든요. 대기하라는 소리가 저희는 연평도 포격을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기하라는 말이 더 무서웠어요. 노인분들 도망가려고 보따리까지 다 싸놔놓고 그러니까 놀라가면서 이래 살아야 되냐고. 그거 폭 같은 거 쏘아보면은 꽃게가 다 도망가서 꽃게가 되지를 않는데요. 어민들이 진짜 굶어 죽기 직전이에요. 제발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은 간절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연평도에 직접 가서 르포 취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연평도 포격 전이라고 해요. 우리 군에서는 전쟁으로 규명합니다. 연평도 포격전에 당시 참상을 제가 다시 한번 취재하기 위해서 연평도에 갔었는데 딱 요맘때쯤이었는데 꽃게철이거든요. 연평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포 냄새랑 포 쏘는 소리, 이게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북한 쪽에서 포를 빵 쏘는 그 소리, 그리고 불과 얼마 후에 연평도에 살고 있는 민가에 이거 포가 다 떨어졌었고, 아직도 연평도 민가 한 복판에는요, 구시가지죠, 북한이 쏘아올린 불발탄 포가 이게 딱 땅에 박혀 있는 게 그대로 안전하게 이제 보존돼 있습니다. 그 불발탄 포탄을 보면서 정말 저는 섬뜩한 느낌을 들었는데, 북한이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의 공포심을 계속해서 그때 일을 연상시키는 거죠.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7차 핵실험도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에 24시간 대기 분위기도 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시권 판단. 어제도 비상근무 유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핵실험 직후 어떤 대응할지 상세 계획 마련 중, 모두 스탠바이다. 이종석 국방장관, 북한의 의도된 시나리오 시작됐다. 도발된 추후에 망설임 없이 대응하겠다. 군은 오늘부터 연례 호국 훈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 주한미군은 대량 살상 무기 WMD죠. 이걸 제거하는 훈련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거 처음입니다. 자, 이렇게 주한미군의 WMD 제거 부대 훈련 사진인데, 저 시설이 북한의 핵시설 내지는 생화학 무기 시설을 가정하고 실시하는 훈련 사진입니다. 이건 북한에게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을 겨냥한 참수작전 사진도 일부 공개된 적이 있었죠, 과거에. 거기에 이어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WMD 제거 훈련 사진까지 북한을 타깃해서 훈련하고 있는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현무5, 위력적인 위력을 갖고 있는 현무5를 배치하는 것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가상의 적 터널로 들어가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훈련을 주한미 사단은 공개를 했고,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국면에서 현무5 시험 발사 영상을 정식 공개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이 현무5를 실제 배치할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7차 핵실험은 북한이 서두르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군과 지금 주한미군의 뭐 다양한 대응도 지금 보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 한 2, 3년 동안은 참 평화로웠어요. 아무런 도발도 없었고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평화가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이 잠시
지연됐던 것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긴장이 잠시 유예된 것인 뿐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어떤 훈련도 안 하고 북한의 심기를 거슬릴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평화를 지금 다시 가져올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뭐 남북이 대화하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도와줄게 이런 약속들을 한다면 그 평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 평화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협상력을 가지려면은 당근 못지않게 채찍이 필요한 상황이고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북한의 심기를 잘 보살피는 것을 통해서만 평화를 담보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언제든지 북한이 마음을 바꾸고 심기가 불편하다고 하면서 도발을 해버리면 우리는 대책이 없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근과 채찍이 모두 필요하고 이렇게 긴장 일변도로 가는 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발의 성격과 강도를 생각할 때 우리도 굉장히 면밀하게 북한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고 또 한미일 여러 가지 안보 협력 같은 것들도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북핵 위기 대응 TF 구성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엄중한 안보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엄중한 안보 현실을 감안해서 당내에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TF 구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문재인 5년의 사기극, 위장평화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7차 핵실험은 할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정부는. 시진핑의 그 연임이 확정되면 아마 제7차 핵실험이 있을 것 같다고 지금 많은 언론들과 통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에 했던 우리의 어떤 평화적인 대화, 그것이 효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이용해서 미국과 계속 대화하고 싶었던 김정은이 사실은 평화를 위장해서 그동안 두 가지 전략을 다 갖고 있었던 거죠. 무기는 무기대로 개발하고 또 경제적 협력을 얻어내려는 제스처도 계속했지만 결국 안 됐을 때 김정은은 저희와의 약속을 무참히 짓밟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이 계속 양치기 소년일 것이다. 무기를 쓰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저는 국민의힘과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김정은은 양치기 소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평화라는 것은 서로 맞설 수 있을 때 저는 유지된다고 보고 있고 이제 그 단계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이 위장된 평화에 젖어 있다가 경제 위기가 오면서 안보 위기까지 겹치는 이 상황이 국민들에게는 고통이 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저는 윤석열 정부도 우리의 바뀌어진 이런 대북 정책과 안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충분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또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노력도 같이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와 안보 위기 온 국민이 또 여야가 한마음이 돼서 뚫고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은 6주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